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부동산 정책, 핀셋으로 골라 실수요자와 서민은 보호하고 급격한 이익 실현을 위해 왜곡하는 투기 수요는 막겠다, 이런 얘기죠. 벌써부터 규제 사각지대로의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의 이유와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좀 부족하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 연결해서 이 문제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폭염과 물가입니다. 폭염, AI, 이제 철마다 반복되는 물가 불안 요인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할까요? 폭염의 과실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통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소기업 학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봅니다. 화요일 경제도미노는 김상조 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안의 핵심 쟁점 정리해드립니다.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어제 정부 발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셨고 또 귀 기울여 들으셨는데요. 네.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과열을 걷어내면서도 경기 침체는 막겠다. 조금 모순적일 수도 있겠지만 핀셋과 같은 대응을 해서 이 부동산 문제의 어려움들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시장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 혹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문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책 보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좀 고심을 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정부가 한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건데, 시장에서 아무로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빠르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감지되니까 위즈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낸 대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투기라는 인식을 갖고서 대응한 것 같은데요. 좀 강력한 메시지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실장님께서도 부동산 과열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LTV DTI 규제 수준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에 공급되는 주택수를 줄이는 이런 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책 이외에 지금과 같은 그 시장의 어떤 좀 특이한 과열 현상들이 대책 이후에도 계속이 지속이 되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산과 같은 지방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 기간들을 신설을 해서 과도하게 조금 과열이 되는 부분들은 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후의 조치에 따른 시그널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이미 정부가 출범할 시기부터도 아마 이런 방식의 부동산 정책이다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그널이 좀 그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매 제한 금지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지 않냐, 어차피 강남은 계속 이렇게 뜨겁지 않냐, 이런 회의적 시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긍정적으로 봐주는 반응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다, 아니면 아무 무용지물일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던 그 축에서의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일단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들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 1년 6개월 정도 되던 전매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일단 그 서울 재건축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투자 수요라든가 가수요 부분들을 좀 걷고 실수요 중심으로 실제 거주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수요를 좀 조정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 부분들이 수요 위축이라든가 거래 감소 이렇게 연결이 되진 않을지라도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청약과 분양이 지금 주 타깃인데 여기에서 어떤 투기 수요는 줄이고 실수요에 대한 만족도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서울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좀 상승률이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는 이게 투기 아니야라는 오해들도 나올 수가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 이 강북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변동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들도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세종을 제외하고 나면 뭐 울산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가격이 빠지고 있고 이렇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양극화 국지화 현상에 의해서 특정 지역들의 특정 상품들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투기 시장이다라고 진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겠다라는 의도의 대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그물을 다 치기보다는 일단 그물을 칠 곳의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런 느낌도 네네. 듭니다. 일단은 이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래세와 보유세 서로 좀 상호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수요자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런 추가 보유세라든지 추가 대책들 얘기도 나오던데요. 지금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의도했던 대로 좀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면 뭐 추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뭐 예전에 얘기됐던 보유세를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소득 과세를 더 강화한다든가라고 하는 것들은 네. 지금의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 네. 거래세하고 보유세는 사실 전체 조세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적정 수준의 조세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검토를 돼야지 이게 규제 강화책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그러니까 주택은 적정 규모의 비중들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한 60%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40% 정도가 임차 시장에 있어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거래세에 대한 그 고민 없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임차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수요 중심의 보유는 그 권장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주택 세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등적인 조세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좀 논의들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조세의 문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거래의 문제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 또 핀셋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데요. 일단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뭐 올해 사실 공급 과잉에다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거다라는 전망과 달리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진 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정부의 정책들이 공급을 좀 자제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주택시장에 오히려 집값이 오르거나 앞으로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오르거나 뭐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 균형점에서 가격을 찾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공급 부족을 이야기할 그런 타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2015년, 16년에 거의 150만 호 이상 정도가 인허가를 받았고 그 물량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19년까지도 계속 공급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로 필요하다고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시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택지 마련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데까지 최소 5,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9년까지는 뭐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건 굉장히 제한적인 국지적인 문제일 거고 그렇다면 19년 이후에 이제 지금 공급량들이 줄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19년 이후에 주택을 적정량을 공급 못했을 경우에 오는 불안 요인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9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들을 마련해가는 작업들이 지금 단계에선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받아서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은 뭐 18년 정도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공급 부족에 의한 주택 가격 불안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이 청약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요.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선 효과에 대한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네, 막 지금 아침부터 사실 이 뉴스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좀 다르게 보시는 시각도 있다고요.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규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작용의 반작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한 곳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수요가 그 규제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지극히 당정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지금 청약 분양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풍선 효과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하면 오피스텔 시장을 떠나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진단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문제는 청약 분양 시장이 적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고 이런 유동자금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처를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금이 몰리는 곳에 규제로 눌러버리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지속적인 풍선 효과가 나올 거라서 저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리츠를 국토부에서도 신산업으로 이제 리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츠를 활성화해서 이 리츠를 통해서 시중에서 지금 있는 그 자금들을 좀 모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국가사업에 쓸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주는 게 풍선 효과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사람들이 투자의 어떤 이익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거에 대한 부족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지금 대책에 대해서 좀 중강도다. 저강도, 고강도, 중강도다. 괜히 면역력만 키우는 것 아니냐. 대책에 대한 이를테면 좀 이익 실현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기의 문제는 뭐 역대 정부에서도 어느 정부에서든지 다 고민했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들을 그러면 투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들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권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불법 전매라든가 분양권 거래 그것에 의한 어떤 단기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과정 없이 단순하게 몰리고 있는 투기의 문제들을 그냥 규제로서만 일관되게 그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면 계속 이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의 이유, 그 근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정책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께도 생생경제 문 열려 있습니다. 내 의견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난 이런 생각이다. 생각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추첨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폭염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점심도 무척 더웠습니다. 서울은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내륙,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염, 더위가 하도 심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체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농작물이나 농사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악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까지 오르고 있고요. 과일 가격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겨울엔 또 AI, 이 물가 걱정만 계속하게 되는데요. 폭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도 모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출 걱정이었다가 2분기부터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3분기 전망도 밝다고요? 네,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국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833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출 산업 경기 전망치가 올해 3분기에 116.6을 기록을 하면서 2분기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이 수출 산업 경기 전망은 이 다음 분기에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0을 넘으면 수출 여건이 전분기보다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다는 걸 뜻합니다. 이 수출 산업 경기 전망은 올해 1분기에 93.6으로 100을 밑돌았었는데 2분기에 106으로 100을 넘더니 3분기에는 이보다 더 좋아진 겁니다. 네, 품목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계속 더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148점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 가격의 안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메모리 탑재 용량이 꾸준히 늘면서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설비 투자 확대, 또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의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통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철광과 비철금속, 또 해외 생산이 늘고 있는 가전제품 등의 수출 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서비스에서 본 적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네요. 네,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14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원이 넘는데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이후에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대미 서비스 적자는 2년 연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서비스 적자를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여행 수지가 57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45억 9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여행과 유학 또 특허료 등으로 미국에 지급한 돈이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상수지 적자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311억 5천만 달러였는데 2015년과 비교하면 5.7%가 줄었습니다. 네. 2012년 이후에 4년 만에 좀 가장 적었다고 하고요. 올해 대미 흑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통상 압력을 높이면서 이 정부가 좀 흑자 기조를 좀 줄이겠다고 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셰일가스 같은 이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밝힌 상태고요. 네. 지난해 중국을 상대로 한 경상수지 흑자도 13% 가까이 줄었는데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좀 추진을 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일 경상수지 적자도 더 늘어난 것으로 좀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강대국 입김에 조금 움츠러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인터넷 은행이나 또 핀테크에 대한 관심 높은데 해외 송금도 가능하게 됐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아닌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또 이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이 해외로 이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이 금액은 건당 3,000달러 또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만 가능하도록 좀 제한을 했고요. 네. 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면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송금 수수료, 해외 송금 수수료 좀 싸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해외 송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게는 3만 원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면 수수료가 10만 원까지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는 이 미화 10,000달러 이상 해외 송금을 해도 수수료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수준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수수료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건데요. 다른 핀테크 업체들도 수수료를 시중은행 대비로는 크게 좀 낮출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국내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을 좀 봤더니 지난해 89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은 해외 송금 수수료로만 연간 5천억 원대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 좀 허용 조치로 좀 은행들의 수입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 온라인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창구를 갔어야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금감원이 관행개혁 과제의 하나로 온라인 또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도 해지할 때는
초반에는 이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좀 가능하도록 좀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좀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좀 있긴 한데요. 금융상품이나 이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걸 좀 일괄적으로 좀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올해 3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많아진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대거 쏟아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적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가 10만 7천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38%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00가구로 를 포함해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5만 2천 가구, 또 지방이 5만 5천 가구로 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위례 신도시와 백호 신도시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지방은 부산에서 2만 가구, 대구에서 1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외 송금 수수료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시중은행들이 독점하던 업무를 인터넷은행과 이 핀테크 업체들이 풀면서 수수료가 지금 확 떨어지고 있는데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의 편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좀 제도 개선이 꾸준히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잠시 알려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2369.2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69.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출근길에도 땀 흘리며 출근하시는 분들 종종 보입니다. 이제 여름이죠. 이럴 때 또 시원한 수박, 과일 생각나실 텐데 사실 지갑을 열어보면 그림의 떡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더위 때문에 서민 물가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인상, 이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고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이게 반복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겨울엔 AI, 여름엔 폭염, 이 두 가지 물가 부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통 문제도 걸려 있고요. 또 농업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는데 과실 물가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4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역시 생활 물가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과일 물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까지 조금 물가가 좀 떨어지다가 네. 다시 하반기에부터 이제 지금까지 7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과일 물가 이런 것들이 자꾸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일을 제대로 사실은 소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과일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자연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여름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다. 네. 이럴 경우에 그런 또 가격이 오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가십성 기사에는 드디어 국산 바나나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변화가 많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고 있나 의문이 됩니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 부진이 되고 계속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원인은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즉 반복되는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이런 수급 불안, 물가와 계절적인 반복 요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네, 지금 농산물 물가는 사실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부터도 늘 이제 수급 안정에 사실은 많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네. 근데 농산물은 사실 보면은 수요 측면은 계절에 따른 이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공급이 잘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은 풍년이다 혹은 이렇게 흉년이 된다 이렇게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수요적인 측면은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기후에 따라서 수요의 변동이 이제 좀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더위가 빨리 찾아오게 되면 더위
오이와 관련된 이러한 과일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후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사실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게서 이제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전히 미흡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군요. 많은 분들이 사실 겨울에 AI, 여름에 폭염 지금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좀 도드라져 보이지만 오래된 좀 관심거리였습니다. 정부가 일단 비축 물량을 풀고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하게 관리하겠다, 할인 판매 추진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래된 문제라고 하셨던 부분이 유통 문제 같은 것들도 계속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예, 사실 유통 문제가 이제 왜냐하면 농산물은 그런 어떤 특수한 유통의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어떤 중간 단계가 상당히 이제 많고 길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하나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대와 소비 이런 과정상에서 상품 로스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네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예전 같으면은 농민들이 모든 생산을 이제 다 책임을 지고 했지만은 네. 점점 갈수록 이제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런 어떤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예전에 유통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산지 유통인들이 이제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그런 네. 비중이라든가 그 정도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이게 그 유통인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중간 어떤 자가 어떤 네. 보면은 그런 유통의 어떤 보면은 좀 이렇게 과정상에서 어떤 통제적인 걸 통해서 가격을 네. 올리는 건 아닌가.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독과점적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은 이게 경쟁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은, 사실은 네. 좀 그냥, 우려에 불과한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은, 지난,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 양계 생산 농가들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산자들은 남는 게 없다 이런 문제인데 농업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폭염에 대한 대응이야 한계가 있겠지만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생산자까지 좀 비난을 받는 게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늘 이제 이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산지에서 보면은 그렇게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유통 구조상의 문제다. 네. 그래서 늘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통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여전히 사실은 왜냐하면 생산자가 보면은 이게 조금 영세한 어떤 농민 생산자가 많이 있는 상태고 네. 이런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수집 이런 유통인들이 많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때로는 쉽지는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산지였던 그런 어떤 생산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통 현황들 이것들을 얼마나 잘 파악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잘 대응하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의 지금 핵심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폭염이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물가가 뜀뛰기를 하는지 좀 정부가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계란 때도 그랬고요. 결국은 이렇게 좀 급한 대로 수입해서 좀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대책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역시 수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돼서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또 대책이 주로 이제 수입을 통해서 네. 물론 어떤 비축 물량이 많은 경우는 그 비축 물량을 풀어서 해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이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국내 농산물 보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수입을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수입을 함으로써 이것이 또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에 따른 이런 피해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물량적인 측면으로 무작정 수입을 네. 또 크게 또 늘리면서 답을 찾아가기는 또 어려운 이런 점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수입으로 좀 급한 불을 끈다라는 게 유통 구조라든지 생산 환경에서의 문제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은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계는 있는 거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 수요 공급의 문제 외에 아까 말씀드린 폭염 또 AI 이런 계절적 환경적인 요인이 좀 상수화가 됐습니다. 대책도 좀 여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그동안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또 보면은 어떤 계절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뭐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안 하는 건데 그럼 공급의 문제인데 이런 공급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은 이제 사실은 어떤 뭐 날씨라든가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예측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측이기 때문에 네. 예측이 이제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네. 새로운 변수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상수화가 돼 있는 경우는 좀 대비하기가 좋지만은 네. 뭐 AI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요즘은 이제 점점 네, 횟수가 겨울이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사실 보면 이건 거의 상수화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이제 되풀이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예측 시스템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내년 여름도 더울 것 같고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AI도 겨울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정교한 시스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유통학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올해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 학회장도 맡으셨는데요. 사실 농산물, 식품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과 중요한 관계지 않습니까? 정부가 네. 좀 어떤 환경을 많이 갖춰줘야 될까요? 노력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문제하고 볼 때는 아마 많은 소상공인들이 특히 외식업종에 이런 데 종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또 외식 품목에 있어서 이런 원료 상승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또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또 부담을 나눌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침체되는데 가격을 올릴 경우는 소비가 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또 얽혀 있고요. 어쨌든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산지에 보면은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가공업체들도 아무래도 원료의 어떤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부족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그래서 중소기업도 이런 어떤 어려움이 빠지지 않도록 이 원료 공급에서 원활한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물가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 또 소비자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좀 들여다보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학회장이시죠.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중요한 경제 이슈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이 의미의 파장이 무엇일지 알아볼 수 있는 화요일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안, 세부안은 좀 안 보인다 이런 평가 저희가 인터뷰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일회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재벌 총수를 만나 대화하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구체적 방향 제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결과와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한 예측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핵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재벌이란 단어도 사실 독특한 단어인데요. 지금 재벌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단어상으로는 와닿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재벌이 뭔가요 도대체? 재벌이 사실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라든가 미국에서 학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걸 외래어로 표기합니다. 아, 네. 영어로 CHABOL이라고 해가지고요. 발음 그대로 재벌이군요. 예, 네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각 나라들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있지만요. 네. 기업 조직이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가의 대기업과는 많은 네. 이제 내용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면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래어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독점적 설립자가 가족 승계를 하는 대기업 집단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재벌 예.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어제 재벌개혁 윤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어제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의 이제 기자 간담회 발언을 놓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요. 네네. 재계에 대한 으름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네. 뭐 김상조식 색깔을 드러냈다고 했지만은 네. 재벌 개혁의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일부 이제 일부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어제 얘기들은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간담회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부당 내부 거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중에 편법, 불법이라고 얘기했듯이요. 이거는 불법적인 겁니다. 네. 불법적인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눈을 피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눈 감았던 걸 눈 뜨고 보겠다. 이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서 부의 대물림 이렇게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축제라든가 상속을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네. 금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좀 분명히 이제 이번에 이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당 하도급 거래요. 이거 네. 흔히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네. 재벌들이 이제 흔히 갑질행포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불법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재벌 개혁의 내용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벌 총수를 보면 사명권을 굉장히 이제 남용받고 특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른바 정경유착의 중요한 고리 중에 그렇죠. 이런 걸 하나기도 하죠.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기업 오너가 횡령 배임했을 때 재벌 특혜를 이제 근절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의 이제 전행 근절이죠. 그러니까 네. 이래서 이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상법들을 이제 개정하는 것이 이제 지난 국회에서도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집중하느라든가 이제 금산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법 집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을 네. 제대로 이제 법 집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 정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재벌개혁 본 게임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일단 뭐 어제도 저희가 이 서울대 박상인 교수랑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지금 지배구조,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 타겟을 본다면 결국은 총수 일가 혹은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뭐 형사 고발이라든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일단 그런 메시지는 보냈다 이런 평가들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현재 공정거래법에 있는 법만 제대로 그러니까 실행만 하면요. 네. 실행만 하면은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경쟁을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력 집중 억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 이제 경쟁 기반 확보, 뭐 이런 소비자 이제 주권 보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관철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시당해 온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위 법령들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위 법령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야 무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하위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개선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시행하겠다 법을 뭐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사실은 공정위라는 길목만 잡고 있으면 오히려 공정위 때문에 좀 기업이 약간 숨통이 트였던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자문회의에서도 지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번엔 좀 제대로 이 대기업들이 끼리끼리 자신들의 이익만 좀 올리는데 몰두하는 걸 봤구나 이런 의문들이 일반 청취자나 국민들 갖고 계시거든요.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근데 사실 기준 강화라는 말이 저는 말이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앞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이게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는요. 불법이다 이렇게 아예. 예, 그렇죠. 네.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허용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부당 내부 거래라는 것이 이제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네. 그 총수 일가들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축제로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 주주에게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근절시키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법 개정도 없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계속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제대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하위 법령 등이 네. 이걸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이제 하자는 얘기죠. 네. 이 뭐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삼성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공정위원장은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가 설명을 붙이긴 했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만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회성 차원에서 이제 몰아치기식 개혁보다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와 시장에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무슨 말이냐면은 재벌 대기업 자신을 위해서도 네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글로벌 이제 기업이 되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좀 이제 서로가 의사소통을 좀 이제 통해 가지고 네네. 서로 좀 공감대를 좀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는 서로가 소통이 돼가지고 네. 공감대가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립적 혹은 뭐 적대적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좀 공감대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겠다. 공통분모라기보다는 좀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재벌 개혁의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 지금 이런 것들은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정상화 하는 차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본 게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뭐 소유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순환 출자라든지 많을 텐데요. 교수님, 본 게임, 재벌 개혁의 본 게임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네네. 이 재벌 개혁의 내용은 대개 이제 5개 내지 한 6개로 이제 요약이 되어져요. 네네.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나 편법적인 것을 이제 근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혜를 근절하겠다. 네. 이것까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가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황제식 경영, 1인이 황제식 경영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그러니까는 이 삼성하의 어떤 유착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액 주주권은 강화라든가 회계 감사제도 강화라든가 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지배 구조를 좀 투명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이제 하나의 방향이 아니냐 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가지고 기존 순환 출자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 네. 뭐 일시에 해소하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는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게 하나가 이제 우리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고요. 경제력 네. 집중 완화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이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2금융권은 그동안에 금산분리해서 예외 지역에 있었는데. 네네.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동양종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요. 네. 이게 잘못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에게 악용될 경우 금융부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을 그러니까 대주주의 어떤 하나의 이익에 따라서 사용되게 되면은 경제력 집중도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네. 이제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법 국회에서도 한번 막힌 적이 있었는데요. 또 본 게임이 얼른 시작돼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